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기민한 대응은 중앙정부를 보완하면서 지방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반면 성과만큼이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해 보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자치 입법, 조직권은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보다는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두 분의 광역단체장 모시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토대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이 시민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요.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해온 시민분들은,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순위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방자치가 있음으로써 그 지방의 특색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냥 좀 좋게 생각해요. 지방자치제 그렇게 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투표하는 방식이 민선으로 시장이나 이런 리더를 뽑는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건가? 뭐 별로 체감되지는 않아서 그런 측면에선 지자체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구 내에서도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주는 혜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과 활동 비용을 전부 다 무료로 해준다던가, 또 자기네들이 거둔 세금으로 그 구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확대되는 게 맞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군수 뽑히면 그 군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게 맞고. 지방이 잘 살아야 다 잘 사는 거니까 지방자치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시도지사들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죠. 근데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것도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학군 중심지로 몰릴 거고 조금 더 잘 사는 지역에 몰릴 거고, 아무래도 인프라가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을 사실 많이 주는 데가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도 쪽이가 많이 주겠죠. 우리나라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전체 면적 대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지방 분산이 전체적으로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지역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광역단체장 두 분 모시고 일단 시급한 현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됐던 추경 관련 부분인데요. 2차 추경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아닌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등이 있는데 두 분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먼저 유 시장님부터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또 대외 경제 변수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민심, 즉 현장에서의 그 경기 체감 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분명히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재원의 문제입니다. 이 민생회복 지원금 중에서 13조 2천억 되는 중에서 정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약 2조 9천억을 생각하고 이걸 지방 부담으로 하는 지금 방안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지방정부의 부담이 될 때는 이 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2조 9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지방정부는 당초 본 예산이 다 끝났고 또 일의 추경도 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데 2조 9천억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2조 9천억을 지방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은 이건 비현실적인 문제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라. 그러면 결국은 빚내서 살림하도록 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유 시장께서는 재정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강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이 시정연설한 추경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만 무너진 게 아니라 민생 골목도 같이 무너진 거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이제 민생 골목을 챙기는 일이 하나가 또 남아 있는데 그 민생 골목을 챙기자 이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경제 TF 또 제1호로 네. 꾸렸고 사실 저희 광주시만 보더라도 너무 골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골목 그 경제 상황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점심때만 2시간 주차 그 길거리에 허용하던 것을 밤에도 한 7시부터 10시까지 그 주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겠다.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하루에 한 700~800명이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그 사람 또 일주일에 4회 정도는 식당 문을 닫고 밖에서 먹어라.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골목 경제를 살린다거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서 국가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2가지 상생카 지역화폐하고 또 요 소비 쿠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저희들도 광주 시민들에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상생카드를 1년에 우리 돈 시돈 한 46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조사해 보면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데 시가 최고 10%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쓴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은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유정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조 9천억 원. 2조 9천억. 예를 들면 그것을 광주로 따져보면 광주는 얼마냐면요. 소비 쿠폰에 우리 광주가 부담해야 할 거의 한 800억. 예.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에 한 200억. 한 1,000억이 광주시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방자치 30년의 전반적인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 시장님께요. 두 분 모두 이제 지방자치제에 뚜렷하게 이 기억을 또 그동안의 경과를 알고 계실 텐데 가장 뚜렷한 변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회 없는 민주주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 실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선 시대에는 그 모든 단체장이 임명권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이 부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 임명권자이고 주민들이 바로 각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 자체가 성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갖고 지방행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것을 너무 부정적인 시가의 시행착오의 문제 이걸 부각시켜서 마치 지방자치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를 지금보다 더 시행착오 없이 성숙된 단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분명히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많은 자치 법규가 생산되면서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지자체를 30년간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과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강 시장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과고 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광주니까 만약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최고 고민이 이제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에서 먼 거리 순으로 사람은 줄어들고 교통도 불편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그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를 꾸리고 있는 의회나 자치단체장들은 끊임없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물론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현실에서는 쉽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균형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일자리도 고민을 하고 문화도 고민을 하고 교통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제의 성과 아닐까. 만약 관선제로 쫙 임명하면 그 임명된 사람은 내려와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자기 임기 채우고 다시 소위 옛날로 말하면 총무부, 내무부 발령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시 있다가 이제 재정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 따로 여쭙겠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에 참 또 상징성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님. 그만큼 참여 민주주의 또 시민 중심 도시를 강조해 주셨는데 지난 30년간 이 시민자치, 생활자치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의회라든가 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뽑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나타나듯이 국민들로 시민들로부터 찬성도 있고 또 많은 부정적 생각을 여전히 갖는 분도 계시고 개인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아졌고 바닥이 어떻게 자치가 또는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라고 주민자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치회가 전국에서 각 동마다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100% 이 자치회로 전환이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명칭의 전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이 전환된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을 때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훨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라지는 건데 더 나아가서 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더 자율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법이 꼭 법이 개정되거나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 시장님, 이 궁금한 게 인구만 놓고 봤을 때 인천이 대한민국 시 중에서 광역시 서울시를 포함해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서울, 부산 다음에 인천이기 때문에 세 번째인데 네.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율로 볼 때는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아마 지금 추세라면 4, 5년 내에 또 인천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인구를 갖는 도시가 됩니다.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하면 공항도 있고 말 그대로 육지 또 항공 또 해상교통로까지 다 있는데 자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모델을 추진해 왔는데 서울과 가까워서 가지는 장점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을 때 서울과 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가지는 또 단점은 또 뭘까요? 장단점. 네. 지금 인천은 대한민국의 인구적으로는 세 번째고 경제로는 이미 부산을 뛰어넘어서 제2의 경제도시가 됐습니다. 아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냐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이미 성과라고 얘기한 것은 전국이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지방의 특성을 살린 정말 그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해나기가 어려운데 이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천과 같은 그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룩하는 도시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수도권 2,700만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수요를 그만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해도 사실 그 시장의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옆에 있어서 문화나 뭐 각종 시장의 기능이 또 위축되는 역의 소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독자성을 가지기 힘든. 300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오히려 중심이 되고 인천의 인프라가 수도권이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은 이제 아주 독자적인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접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중심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 시장님 표정은 지금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고 너무 또 좋아하시는군요. 눈빛이긴 한데. 인천처럼 저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저희들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시장이 근데 중요한 건 인구도 인구지만 경제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광역시면은 재정 자립도가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광주 재정 자립도 39.8. 인천은 시장님께서 경제 제2의 도시 강조해 주시는데 46.3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겁니까? 결국은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지역의 이 공장이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나 또는 여러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람이 많거나 기업체 수가 많거나 또는 그 기업체 수에 맞춰서 많은 생산량을 내거나 이럴 때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를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자립도 1위가 아마 울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울산이나 이런 데는 중화학공업 단지를 많이 만들고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러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광주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공장도 많이 없고 인구도 또 줄어들고 소비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재정 자립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앙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손을 많이 벌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 좀 어떻게 좀 따올 생각도 갖고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는 인구 문제하고 가장 밀접히 관련이 돼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갖는 건가의 척도라고 생각돼서 참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시장 그런데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 규모로는 제2의 도시 부산도 제쳤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 자립도 낮은 겁니까? 이 재정 자립도 문제는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가가 국가 경영을 할 때 뭐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예. 나머지 사실 복지나 문화나 경제는 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 구조를 지금과 같은 국가 중심체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세원이 편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광주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이 균형 잡혀 있다면 지금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다 이양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원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세로 거둔 걸 지방에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국가에서 지방에 주는 거는 지역 주민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게 재정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적인 균형을 하려고 해도 지금 광주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세원이 없는데 그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면은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죠. 국세가 다 지방세로 이전되니까. 그러나 광주는 더 어렵게 되죠. 말하자면 국가에서 나눠줄 돈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틀을 재편하고 이 재정 구조를 바꿔줘야만 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상당히 균형 발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님도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강 시장님 그럼 두 분 다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시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세제를 개편해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요. 광주 같은 데는 전환된 지방세 늘어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냥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는 우리는 더 손해 봅니다. 광주. 왜 그러냐면 광주는 지금 부족한 재정 자립도를 누가 보충해 주고 있냐면 재정 자주도라는 이름으로 광주 같은 데 재정 자립도 약한 데는 정부에서 더 주고 좀 재정 자립도가 강한 데는 덜 주고 해서 균형을 맞춰 가는데 그냥 형평 그냥 툭 잘라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만 해 줬다가는 우리는 더 광주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세운 문제는 국세 지방세 문제는 정말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재정 자주도 아니 그 지역의 발전 정도, 소멸 정도, 인구수 고려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적 국세를 적용한다. 제가 지금 좀 광주시장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세 지방세 이양은 그런 더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현재 국세 부분 중에서 지방 정부에 교부해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중에서 약 96%가 보통 교부세예요. 일반 지방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지방세처럼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결국은 이 지방 교부세를 확충시켜서 자주적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정 운영에서는 선결 과제가 되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갖고 세원의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보통 교부세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는 참 중요한 돈인데 윤석열 정부 2년 그러니까 23년 24년 동안 우리 광주에 1759억 원을 못 받았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1759억 원만큼 당연히 와야 될 돈이 못 와버리니까 광주에 여러 사업을 하던 사업을 중지했거나 또 뒤로 연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가 참 중요한 돈 항목인데 이거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면 정부 또 돈이 없을 때가 있으면 이것부터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지방의회 또 실제로 이 서비스의 지방 자치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 외형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좀 95년부터니까요 확대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민원 서비스 개선 외에는 별로 좀 체감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이 지적은 왜 나오는걸까요? 유 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아직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의회가 좀 기능이 미약하다.
또 일부 지방의회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지방자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문화가 되고 정치 환경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만 책임을 묻기에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저나 강 시장님이나 다 국회에서 삼성 국회의원 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입법 보좌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어떤 단 한 명도 유급 보좌 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해도 예산을 15조를 다루고 있고 뭐 교육청 예산까지는 20조 이상을 예산을 다루고 있고 수많은 조례를 편성하고 그러는데 아직 지방의회가 무슨 유급 보좌 인력이냐 하는 이런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부터 깨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놓고 이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이것이 건강한 지방자치지 실제 지방자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만을 묻거나 아니면 아직도 굉장히 뭐 미약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의회나 뭐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더 정말 발전적으로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너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좀 재고해 봐야 됩니다. 유치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또 접촉면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좀 파행 운영되는 부분도 지적하고 외유성 연수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고 또 의정비 과연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 국회의원은 이제 뭐 세비라는 것이 지급이 되는데 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시민들. 그런데 그분들도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그 생활적인 이유로 그 의원들한테 다 부탁하거나 또는 처리하기를 요구하거나 생활 속의 의회는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그런데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 인력이 편법으로 한 명씩 있는 정도. 한 명이 그러니까 인천 같은 건 14조를 그 감사하고 준비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보좌 인력도 없고 또 의회 인사권도 독립이 사실 되긴 했는데 사실상 독립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시장으로서 집행하는 시장입니다마는 의회 인사권도 좀 독립이 안 돼 있고 예. 전체적으로 의회가 갖는 권한이 약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연봉 뭐 1억 또 1억 5천 그리고 보좌진 뭐 7, 8명 예. 또 기타 뭐 활동비 또 여러 가지 소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특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회, 구의회,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아마 월급 한 500만 원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500만 원 안팎일 거고. 그런데 지역 주민 속에 경조사비는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또 좋은 의원들이 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 30년의 우리의 고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강 시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워낙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지방의회에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과 이 지방의회의 이 소속 정당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당 공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정말 원론적으로 저는 정당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제 정당에 의해서 의원들이 공천되고 또 단체장이 공천되는 것이 맞다고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광주가 예를 들면 광역의회 의원, 시의원이 23명인데요. 23명 중에 한 명만 국민의힘 의원이고 22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면 그러면 국회처럼 여당이면 여당 역할을 위해서 정부를 때로는 비호하고 옹호하고 도와주고 이러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무늬만 같은 민주당의 시장이고 민주당의 시의원이지 전혀 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이 아니 그 관계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민주당이고 무늬만 시장 민주당이지 의회 의정활동은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그게 좋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야속하기도 하고 저는 서운하기도 하고 같은 민주당이고 같은 집권 말하자면 여당인데 네. 전혀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 저를 봐주거나 뭐 챙겨주질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뭐 정당 공천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별로 정당 공천의 어떤 효능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네. 정당 공천되는 부분 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거든요. 중앙 그 국회처럼 어떤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일을 보기 때문에 국회처럼 정당 추천에 의한 부분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을 보듬는 사람을 뽑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왜 공천제를 하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정당이 후보를 1차적으로 거르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인력을 정치인을 양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정당 추천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공천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자기 세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신복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결국은 공천제도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광역은 그래도 광역시도의 경우는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정치성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의 경우 시군구의 경우는 사실 시군구가 뭐 정치하는 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져서 한다면 주민들의 정말 민생 삶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예. 자치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기초단체의 경우 정당 공천을 과연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 선거할 때는 시군구 의회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예. 그러다가 또 정당 추천을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방편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또 이견이 있을 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두고 두 분께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시장님께 먼저 여쭤볼 텐데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이 청년 유출. 인천과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다른 또 접근이 필요한데 강 시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자 광주 역시 광역시인데 말입니다. 청년층들이 유출되고 정주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두 번째로는 광주가 이제 대학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 청년들이 대학을 광주로 왔다가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네. 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광주가 1사분기 1월부터 3월 사이에 빠져나간 인구에 비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빠져나간 인구가 확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천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3달 동안의 인구
올해 한 6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1, 2, 3월 달, 3달 동안 청년 포함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 포함하니까. 왜 그랬는가를 봤더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로 나간 인구는 2,600명으로 작년 1사분기나 올해 1사분기 똑같은데 예. 한 1,600명이 전남으로 나갔어요. 과거에는 작년에는 전남에서 한 200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1,600명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나갔더라고요. 왜 나갔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주택 때문에 나간 거예요. 반대로. 광주 밖에 전남 지역에 아파트가 좀 싸니까 거기를 청년들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광주의 인구가 이제 더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빚게 됐는데 결국 좋은 일자리와 학업 때문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나간다. 예. 결국 반대의 이야기는 그러면 광주 같은 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하거나 만드는 일 이것이 결국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걸 정답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9300님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내려와야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걱정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천은 조금 다른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라든지 청년들의 이 활동을 어떻게 환경을 더 낮게 조성하느냐 또 인천의 정체성을 어떻게 좀 뿌리내리느냐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천은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인구의 이동의 원인은 기회를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강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되든 학업이 되든 문화가 되든 아니면은 생활 환경이 되든 기회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의 경우는 결국은 더 나은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인천이 좋다는 측면인데 여기에는 인천이 막 커가는 도시다 보니까 취업의 기회의 문제도 있겠고 또 조금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좀 찾아오는 부분도 있겠는데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도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또 더 강조해서 발표를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게 아이 플러스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아이면서 아이 이 뜻인데 1억 드림, 차비 드림, 집 드림, 즉 천원주택은 이 선풍적인 인기 아닙니까?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새집을 제공해 주는 정책에 전국적으로 쇄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어드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맺어주고 길러주고 네. 이런 정책에다가 인천에서는 뭐 모든 도서를 갈 때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00원 요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택배도 1,000원 소상공인들에게 1,000원 택배 정책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천이 내가 같은 조건에서만 생활하기가 낫다 하는 것이 계속 인천의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 효과적인 거는 이에 따른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1,000호를 1,000집을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데 1년에 36억 게 가능한 부분이다. 예. 할 때 이게 얼마나 정책적인 효과가 크냐. 해서 이제 국가 정책화하는 거를 추진하는데 이런 그 지방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 키워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광주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이 전제된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시장님도 광주로 오라 분명히 매력적인 정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오셔서 그런 토론을 사실은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광주의 대표 정책이 이제 AI 정책 아닙니까? 4년 전부터 AI 컴퓨팅 센터도 만들고 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해보니까 최근에 한 150개 가까운 기업들이 광주에 왔어요. 네. 물론 그 기업들은 고용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한 기업당 뭐 4명 또는 뭐 3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는데 그런 기업들이 150개 가까이가 본사가 됐든 또는 뭐 지사가 됐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AI 중심 도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걸 활용해야 되겠고 또 광주에 인재 양성 사다리를 만들어서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들어서 인재를 키워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제 진짜 성공하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내려오고 더불어 이제 진짜 산업이 같이 따라 내려오면 아마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고 떠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특히 앞으로 이제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제 아리백 정책, 즉 신재생 에너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는 이 서해안 쪽, 바닷가 쪽, 남쪽, 광주, 전남, 전북 이런 데일 건데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기업이 내려오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방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청년 유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광역단체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마 두 분 광역시장께서 나오셔서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8144님 인천 화물기사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내수 경기 살리는 각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 차량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473님 광주 시민입니다. 지방자치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군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시장님들 파이팅입니다. 4066님 네, 저도 기분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두 분이 서로 묻고 듣고 통하니 좋군요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강 시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자치가 붙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광역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과 예산 통제로 인해 실질 자율성은 없다. 중앙정부의 뭐 통제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또 인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정부가 먼저 해보려고 했을 때 제약됐던 그런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3선 13년, 12년 해봤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못 가진 권한이 이제 재정을 마음대로 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이 기본적으로 취약하니까 예. 어디서 좀 빌려오거나 꼬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 기재부에 가서 부탁해야 되고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행안부에서 조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허락을 맡아야 돼서 조직과 재정에서 엄청난 중앙정부의 통제를 딱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원론적인 일반론적인 이야기고요. 이렇게 자치단체장으로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즉
BC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만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이 경제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인구수가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인구수가 늘 부족하고 어디에 철도를 깔라고 해도 이것이 경제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제성이 늘 발목을 잡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제성 즉 BC 이 타당성 검토를 안 하면 도덕적 예의가 나서 돈이 쓸데없이 막 들어간다. 포퓰리즘이 활동한다. 이래서 이제 중앙정부 기재부가 이 BC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걸 저는 없애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크게 갖습니다. 네. 강 시장님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140만에서 지난달에 거의 깨졌습니다. 네. 네. 140여만 명입니다. 인천광역시가요? 인구수가 지금 303만 명. 303만 명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세 재정 권한 강화 이게 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현행 자치입법권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걸 좀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조세권과 관련해서 이제 뭐 조세 법정주의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네. 돼 있지만은 사실상 그 가운데 지방 정부의 독특한 조세 환경이 있습니다. 지역 나름대로 예를 들어 인천 같으면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많은 그 관련된 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인 조세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지방자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지방자치를 지금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이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예. 성숙한 자치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대등한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지역 주민 아닙니까? 예. 대등한 관계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마치 상하관계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큰 오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세권도 있고 각종 지역의 규제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 자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보면은 우리가 중앙 정부의 권한 또는 대통령의 권한, 지방 정부의 권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합리적으로 조율되고 배분되면 그만큼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 시장님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경찰, 소방 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지방자치 경찰제도 이야기도 나오다가 다시 또 쑥 들어가서 지금 또 중앙에 상당히 예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러닝메이트 제로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예를 들면 소방, 교육, 경찰 세 분야만 예를 하나씩만 들어보면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우리 시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도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또 하나는 경찰 그 청장 그러니까 광주시 경찰청장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의견은 와요. 이렇게 복수로 추천돼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합니까? 결정은 안 됩니다. 의견만 주세요.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 제도도 지금 전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예. 대입을 했고 소방 문제마다 소방은 국가직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가직으로 소방을 했는데 소방에 들어가는 많은 재원은 또
지방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묘하게 돼 있어요. 권한은 그 소방의 인사권이 우리 분명히 광주시장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소방본부에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가.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지금 지난 정부부터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이제 교육부가 대학으로 주던 돈의 재정의 한 절반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즉 라이즈 센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라이즈 센터를 통해서 대학에 돈이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올해부터.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그냥 대학 지원 사업을 하던 것을 지금은 지자체를 통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달라진 거 하나는 있죠.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대학으로 가던 것이 지금은 대학, 산업, 행정 그러니까 지산학이 협의해서 맞춤형 교육을 좀 해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해라 이런 취지로 예. 이제 정책을 펴져 있는데 그렇듯이 경찰, 교육, 소방 이 영역 예를 들어보면 이 영역이 어중간합니다. 이것이 권한이 지자체 권한인 것도 같은데 실권한은 하나도 없는 이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유 시장님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라고 부릅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라고 부르는데 인천은 인천광역시입니까 아니면 인천광역특별시입니까? 인천광역시죠. 광역시죠. 제가 여기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서울을 특별시라고 그럽니까? 지구상에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평양도 특별시였다가 직할시로 바꿨습니다. 네. 즉 어떤 도나 성에 속하지 않은 정부 직할이라는 의미에서 평양 직할시고 북경도 베이징 직할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 문화가 바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서울특별시고 또 뭐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수원 화성 특례시 네. 이 특권 문화를 이 단초가 바로 이 이름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서울을 특별시라고 하죠?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 시민은 특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보통 시민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래는 있었어요. 과거에 관선 시대에 다른 도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시도를 지휘 감독을 하던 예. 시절에 이제 시가 커지면 도에서 분리돼서 직할시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때 서울은 국무총리가 지도 감독, 지휘 감독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서울시를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특권 문화가 배제돼야 돼요. 네. 그것은 국회에서도 강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법이 대부분이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 제도를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법은 만인에게 공통으로 규율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지 전부 특별법이에요. 이건 법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공화국의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예. 대한민국 대개조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유치님 갑자기 그냥 돌발 질문인데요. 예. 만약 정부에서 올해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 특례시로 한다면 마다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니라 수원, 화성, 고양 기초단체들을 예, 하는 100만. 건데 우리가 더 무슨 다른 기초단체하고 동급으로 됩니까? 그건 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권 문화가 배제돼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균형 있게 이재명 된다.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름도 좀 바꾸고 또 그 붙일 때는 붙이고 통합시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인데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걸 헌법에 명시해서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 또 방법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분권형 개헌. 강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적극 찬성이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쭉 토론했던 재정의 자립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입법권을 어떻게 가질 건지, 또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 규정이 지금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권형 개헌은 당연히 찬성이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또 찬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17개, 현재는 17개인데요. 17개 시도의 수장인 시도지사들이 정치에 어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여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는요 너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이미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고 여러 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로 광주는 이제 당내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막 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무한대로 문자도 발송할 수 있어요. 근데 단체장들은요 자기 명의로 문자 하나를 발송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단체장들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행정가로 행정만 해라. 근데 단체장이 어디 행정가입니까? 고도의 정치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자라고 할 때 이 연방제 수준, 다른 나라 보면 주지사 대표들이 상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상원으로 상원을 구성하고, 연방제의 그 상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주지사도 일부 있고, 예. 또 그 광주면 광주에서 뽑힌 한두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의 의견이,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지방의 의견이 그대로 올라와서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이런 방식의 분권형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유 시장님은 지방 분권형 개헌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가 줄곧 주장해 왔던 일이 바로 개헌이고, 그 개헌의 내용은 지방 분권형이고, 또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탄생하는 데의 배경을 보더라도 그 국정 혼란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회, 이 너무 과도한 권력 행사가 빚은 결과 아닙니까? 이제는 이러한 그 중앙정부가 갖는 과도한 권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헌이 있어야 된다. 그 개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시도지사 협의회 입장에서는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주 뭐 절대적인 우리 과제고, 예. 제가 대선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사실상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빼놓고는 민주당의 역대 총리 당대표를 했던 분들이 모두가 그 당시 개헌 적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되는데, 이미 이제 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탄생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 개헌 논의를 예. 조속한 새 이루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만이 지금 우리 권력이 갖고 있는 많은 난맥상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강 시장께도 여쭤볼 텐데, 유 시장님 말씀하신 김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한다면 어떤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분권의 핵심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지방 정부를 소위 말하는 중앙 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개헌에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2조밖에 없습니다. 시도지사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현실입니다. 지방정부의 어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예. 그다음에 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합리적으로 갖도록 해주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헌법적 근거 없이 하니까 중앙정부가 과거식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영님, 그러고 보면은 87년 직선제 개헌 때는 관선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개헌이 되면은 이 내용이 방금 전에 유 시장님 말씀한 단계 강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권한,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어떤 권한이 가져와야 어떤 부분이 입법화돼야 핵심으로 보시는지. 재정권 입법권입니다. 결국 분권 아닙니까? 이 분권. 어디로부터 분권이냐? 중앙 권력으로부터 분권이다. 지금 중앙 권력만 행사하고 있는 재정, 중앙 권력이 행사하고 있는 입법권. 그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하나 만들려고도 만들 수가 없어요. 조례 예. 개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권과 재정권을 쪼개는 겁니다. 중앙 권력이 대통령 권력, 중앙 권력이 너무 과하니 이것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키자.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네. 자, 내년 지방선거 이제 1년여 정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두 분은 또 내년에 어떤 모습일지 오늘 뭐 그건 뭐 여쭤볼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개헌을 봐서도 또는 새로 대한민국의 지평을 또 세운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방선거가 될 텐데 내년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유 시장님부터요. 네, 내년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항상 지방선거는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미래와 관련된 것이 지역의 각종 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든가 비전을 세운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지금은 역시 이 어려워진 민생을 어떻게 보듬어서 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큰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정작 내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강 시장님 보시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점에서 내년 시작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내년은 이제 개헌과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 3년을 지나서 이제 지방자치의 또 다른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거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와 분권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는 사람을 뽑는 그런 1년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 30년 많은 성과도 있고 또 오늘 짚어봤지만은 참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 이 한계를 내년에는 개헌이란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 있는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은 또 광역단체장인과 동시에 또 중진 또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합, 협치, 성장 등 산적한 과제들은 많습니다. 추경안도 우리 경기를 살리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분께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또 요청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유 시장님부터요.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혹독한 심판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부터 자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요청이 있음을 네. 우리 당 스스로가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그동안에 쭉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그 곡절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앞으로 여당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히려 심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평가에.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든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말 특히나 이 다수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겸손하고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민심을 헤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어떤 심판을 받을지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지금은 정말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예. 가치에 충실하면서 네. 정치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저희 모든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강 시장님께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지금 3주째입니다. 사실은 많이 된 것 같은데 3주 흘렀어요. 결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외교, 경제, 정치, 민생. 결국은 이 총체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건 누구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이 위기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위기를 넘어서는 일, 그 일에 총력 질주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잘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봐도요. 물론 이제 민정수석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예. 전체적으로 장관 인선 이런 걸 보면 매우 파격적이에요. 예, 그런 걸 볼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두 분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에 더 많은 또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기정 강주광역시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